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2과목 빅데이터 탐색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기출문제를 5회 나온 것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이고요. 자, 다음 중 텍스트 마이닝의 텍스트 벡터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 텍스트를 벡터화하는 방법, 제가 이거를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벡터화하는 방법에는 백오브 월즈가 있고요. 그리고 TF-IDF가 있고요. 그리고 원핫 인코딩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워드 임베딩 방법 안에 워드 투 벡터, 워드 투 VEC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틀린 것은 포스 태깅. 자, 이거는 뭡니까? 포스 태깅은 품사 태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벡터화 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 포스 태깅이라는 것은 품사 태깅이라는 거예요. 태깅은 어디다가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품사 태깅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형태소 아시죠? 형태소가 뭐예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형태소의 품사를 태깅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예를 하나 드리면,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최소 의미를 갖는 최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는 인칭 대명사죠. 그리고 뭐예요? go는 동사예요. 그리고 to는 전치사죠. 그죠? 그리고 school은 명사예요. 이렇게 태깅하는 거, 붙이는 거를 우리는 POS 태깅, 즉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벡터화, 여기에 벡터화 방법에는 백 오브 워즈가 있어요. 즈가 있고, 그리고 TF-IDF가 있고요. 그리고 원핫 인코딩이 있고요. 그리고 워드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임베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 백 오브 워즈,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되죠. 이거는 가장 단순한 벡터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로 문서에서 문법이나 단어의 순서를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단순히 단어의 빈도만을 고려한 벡터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TF-IDF 이놈은 특정 단어 있죠.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등장하는 빈도, 즉 이게 바로 TF입니다. 단어 빈도. 그 빈도와 그 단어가 문서 전체 집합에서 등장하는 빈도, 즉 이거를 IDF, 즉 영문서 빈도라고 합니다. 를 고려하여 벡터화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TF, IDF는 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주 사용된 단어라도 많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 우리가 IDF가 낮아집니다. 때문에 TF-IDF의 벡터화 결과 작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 공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TF-IDF의 공식을 보면 우리가 또 말을 안 듣네요. 얘는 IDF에 오메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오메가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메가보다는 이거는 워드에 가깝겠네요. 여기에서 로그가 들어갑니다. 로그가 들어가가지고 이 값을 우리가 분수를 줘가지고요. 분수를 줘서 여기 위에는 n 그리고 밑에는 1 플러스 df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n이라는 것은 바로 분류 대상이 되는 모든 문서의 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DFW 는 바로 단어 W가 들어있는 문서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고를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주 사용된 단어라도 많은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 IDF가 낮아지기 때문에 TF-IDF의 벡터화 결과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TF-IDF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말하고 있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많이 들어봤다, 그죠? 원핫 인코딩, 그죠? 이거는 바로 분포 가설이 있죠. 분포 가설,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포디시스라고 하죠.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포디시스가 있습니다. 이의 분포 가설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팩터로 바꾸는 기법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분포 가설이라는 것은 분포 가설이란 뭐냐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주변 단어, 그죠? 주변 단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포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 역시 그리고 이 워드 임베딩은 워드 임베딩 이거 잘못했군요. 이거는 분포 가설은 이거는 워드 임베딩에 대한 내용이고요. 워드 임베딩 임베딩이고 이 원하드 인코딩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죠.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를 1값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0값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원하드 인코딩이고 그리고 워드 임베딩은 분포 가설을 이용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분포 가설에 의해 비슷한 분포를 가진 단어의 주변 단어 역시 비슷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게 바로 워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로 바로 위에서 나왔던 뭡니까? LSA가 있고요. 그리고 워드 그리고 to back이 있고요. 그리고 past text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것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변수 선택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변수 선택법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진 선택법, 후진 소거법, 단계적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차수 선택법은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수 선택법이 틀렸고요. 변수 그렇죠? 변수 선택을 위한 알고리즘 유형에는 전진 선택법 그리고 후진 소거법 그리고 단계적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포워드 셀렉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와 같이 얘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진
속어법. 이거는 말 그대로 백워드입니다. 백워드 해서 엘리미네이션이죠. 제거를 하는 거니까, 속어를 하니까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놈은 뭐냐, 가장 적은 영향을 주는 변수를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적 방법은 뭐겠어요? 이거는 스텝 와이즈 메서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놈은 전진 선택과 후진 속어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변수 변환 방법 할 때 변수 선택을 위한 알고리즘 유형 세 가지 종류도 알아야 되고, 그 뜻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다음 중 일자별 기온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 자, 일자별이 들어갔다, 그죠? 일자별 기온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분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 정답이 되고요. 시계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측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죠. 그죠? 분석 기법으로 통상 기온이라든지 기온 예측 혹은 뭐 가격 예측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뭡니까? 자,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상관 분석은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연관성, 그죠? 을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군집 분석은 뭐예요? 클러스터링 애널리시스. 군집 분석은 관측된 여러 개의 변수 값을 유사성에만 기초하여 n개의 군집으로 집단화하고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아울러 이 군집 분석은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 사이에 어디 갔습니까? 사이에는 뭡니까?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동질성을 갖는다고 했죠. 동질성을 갖고 다른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는 이질성을 갖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이런 군집 분석은 군집의 개수 및 구조와는 관계없이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또한 개별 분집 같은 경우 개별 분집의 특성은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들의 에버리지 평균 값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관 분석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시계열 분석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군집 분석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군집 분석은 속한 데이터와는 일질성을 갖는다. 그리고 군집 분석은 이렇게 분류한다. 그리고 개별 군집은 평균값으로 나타낸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의사결정 나무가 있죠. 이건 뭐예요? 디시전 트리예요. 그죠? 디시전 트리. 그죠?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들의 조합으로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 모양이 마치 나무와 비슷하여 우리는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나무는 나무가 해석이 용이한 이유는 계산 결과가 바로바로 의사결정 나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 나무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있었죠. 가지 분할 뭐예요? 스플릿이에요. 그죠? 스플릿은 나무의 가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가지치기 프러닝, 그죠? 프러닝 가지치기는 뭐 생성된, 그죠? 가지를 잘라내어 모형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 나무는 뿌리나무, 뿌리마디, 그리고 자식마디, 이거는 2개 이상의 마디들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부모마디, 그리고 끝마디, 그리고 중간마디, 그리고 가지, 브랜치, 그죠? 그리고 깊이, 뎁스로 구성이 된다. 그죠? 구성된다. 이제는 알아야죠. 틀리면 안 되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44번이고요. 좀 내려서 할게요. 자, 44번. 다음 중
팩터 애널리시스입니다. 요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죠. 그래서 요인은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를 제거하여 신규로 생성한 변수의 집합이다. 요인 분석에서 요인이라는 거, 팩터는요,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끼리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읍니다. 모아서 작은 수의 변수 집단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벌써 틀렸죠. 2번,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분석 방법이다. 맞습니다. 요인이란 특정 현상에 미치는 중요한 인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요인 분석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축소한다. 자, 요인 분석은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죠. 틀렸죠. 1번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은 요인 분석의 요인은 팩터입니다. 그죠? 팩터. 요인은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끼리 모아서 작은 수의 변수 집단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인 분석은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인 요인 분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유사한 변수끼리 묶어서 변수의 요인 팩터를 요인을 축소시키는 차원 축소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잠재 요인 있죠. 잠재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데이터 안의 스트럭처 구조를 확인하는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장난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45번. 다음 중 분석 모형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분석 모형입니다. 관련이 없는 변수가 모형에 포함된 경우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저하될 수 있죠. 맞습니다. 복잡한 모형은 항상 단순한 모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 복잡한 모형이 항상 단순한 모형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깔고 가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설명력이 좋은 모형의 예측력은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데이터에 비해 모형이 너무 간단하면 과소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뭡니까? 복잡한
모형이 항상 단순한 모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설명력은 학습된 모델을 얼마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이고, 그리고 예측력이라는 것은, 예측력은 모델 학습을 통해 얼마나 좋은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리즘의 뭡니까?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예측도는 예측도는 증가되겠지만 당연히 복잡하니까 설명력은 감소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시겠어요? 자, 시간이 30분을 조금 넘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46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